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 금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릴 사연은 사람, 그리고 인연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년 전 어느 겨울 제가 운영하고 있던 분식점 앞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육교 아래 난전 할머니. 그분에게 드린 작고 사소했던 제 도움이 결국 그분의 깊고 깊은 은혜로 제게 다시 되돌아오기까지의 사연.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전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외식조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요리를 공부한 거죠. 저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어렵지 않은 가정 형편이어서 군복무를 마친 뒤 마저 더 공부해 별탈 없이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 있었다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 모두가 겪는 취업 문제였습니다. 저희 과를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인류 호텔이나 잘 알려진 음식점에 취직하길 바랬어요. 인류 호텔이나 유명 음식점에 취직하게 되면 처음에 월급은 좀 적더라도 능력에 따라 계속해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만큼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일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경조사비, 연차나 월차, 여름, 가을 휴가 같은 각종 사내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요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라면 거의 모든 학생이 유명 호텔이나 음식점에 취직하기를 바랬습니다. 야, 너 명성호텔 발표 났어? 어떻게 됐냐? 합격? 아니, 이번에도 물 먹었다. 대체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야? 지원자는 많고 뽑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전분내 나왔다고 서류 심사에서부터 걸러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제 이지도 지겹다, 지겨워. 여러 호텔, 전문 음식점, 일반 식당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도 열악한 근무 조건과 환경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12시간 일하는 동안 1시간 밥 먹고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잠시 잠깐 화장실 다녀오는 것조차 함께 일하는 사람, 상사 눈치 봐야 하는 게 바로 주방 일입니다. 한 대여섯 시간, 67시간 주방에서 일하는 파트타임 근무나 아르바이트는 그렇다 쳐도 주방에서 12시간 풀타임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근무 조건이나 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박경수 씨. 저희 호텔에 입사하는데 어떤 포부를 갖고 계시죠? 네, 포부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호텔에 입사하게 되면 정해진 순서 매뉴얼에 맞춰 차근차근 조리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쌓은 경력으로 어떤 경우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음식이 갖고 있는 본래의 맛을 그대로 내는 조리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제 대답이 너무 평범했던 탓일까요? 저는 한 호텔에 지원해 최종 면접까지 봤지만 안타깝게도 채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여러 호텔에 이력서를 넣어볼까 했습니다. 그러는 대신 저는 생각을 고쳐 다른 음식점에서 먼저 경력을 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는 양식점에 취직하기로 했습니다. 양식 자격증은 물론 한식, 중식, 제과 제빵 등 여러 자격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렵지 않게 식당 일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풀타임 근무여서 일은 역시 고됐지만 손수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먹어준다는 사실과 꼬박꼬박 저축하는 돈,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양식점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아내는 연상이었고 제가 식당에서 일하기 몇 년 전부터 주방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죠. 아내는 주방 직원들을 관리하는 매니저였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관리자가 제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직원들이 지치고 처질 때는 따뜻한 말로 독려해주는 사람이었고, 식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거나 잘못된 조리 순서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 때는 따끔하게 직원들을 혼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매니저님, 아까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랬던 게 아니, 한 신입 직원이 실수로 주방에서 그릇을 깼던 날이었습니다. 신입 직원의 말을 끄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죠. 됐어. 나도 가끔 그릇 깨는데 뭐. 그래도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야 돼. 알았지? 그리고 앞으로 주방에서 있었던 일은 주방 밖에 나와서 더 이야기하지 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주방에서 생긴 일은 주방에서 다 끝내는 거야. 밖에 나오면 그냥 언니, 언니 해. 그래야 일도 사람 관계도 오래 간다? 때로 냉정하고 철저한 아내였지만 이렇게 다정다감한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직원은 엉뚱한 직원 한둘 빼고 더 없었습니다. 저 역시 아내를 좋아했고요. 아내는 신입 사원이었던 제게 처음에는 참 모질게 굴었습니다. 일이 고돼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 며칠 못 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으니 특히 더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열심히 일해 식당에 잘 적응한 제 모습을 지켜본 뒤로 아내는 저를 살갑게 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잠깐 한눈만 팔아도 칼에 손을 베거나 뜨거운 기름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은 게 주방 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제가 조리하는 순간만큼은 언제나 엄격했고요. 식사 시간이나 다음 장사 시간을 준비하는 브레이크 타임이 되면 저희는 식당 옥상에 올라가 함께 다정하게 커피도 마시고 음식 이야기, 각자 살아온 이야기 같은 걸 나눴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좋은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일을 마치고 직원 67명이서 근처에 있는 일본식 선술집에 들러 회식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린이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독 식당에 사람들이 많은 날이기도 했죠. 주방을 정리하고 식당 일이 모두 끝나자 직원들 모두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말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 그놈의 어린이날. 오늘 다 수고했어. 근처 가서 술이라도 간단하게 한잔하고 들어가자. 내가 쏜다. 일이 얼마나 고됐던지 회식 시작한 지 채 2시간도 안 돼. 직원들 모두 거나하게 취해버렸습니다. 아내 역시 혀가 잘 안 굴러갈 만큼 술을 많이 마셨고요. 그중에서 술을 잘 마시지 못했던 저는 회식이 모두 끝나고 직원들 한 명 한 명 집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택시를 잡아주는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그렇게 직원 모두 택시를 태워 보내놓고 보니 마지막으로 아내와 저만 남게 됐죠. 경수 씨, 나랑 한 잔 더 할래? 나 좀 더 마시고 싶어. 내일 어쩌시려고요? 내일 매니저님 휴무도 아니시잖아요. 지금 휴무 따위가 문제야? 어쩔 거야. 나랑 한 잔 더 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저는 남아서 아내와 함께 자리를 옮겨 한 잔 더 술을 마셨고 그날 밤의 역사를 시작으로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26살에 아내와의 연애를 시작한 저는 2년 연애 끝에 마침내 서울에서 식을 올리게 됐고요. 그러고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던가 제 삶의 의미, 축복인 딸아이 유미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결혼한 뒤 4년 더 식당에서 일하고 퇴사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식당에서 퇴사한 뒤로도 같은 식당에서 계속해서 일했고요. 저희 부부는 유미 분유 기저귀, 그 밖에 필수 예방접종 하는 데만 돈을 썼습니다. 식사 대부분을 일하고 있는 식당에서 해결한 저희 부부였기 때문에 식비 외식비를 아낄 수 있었고 바쁜 식당 일, 유미를 돌보느라 시간이 없어 여가 생활이나 문화생활 하는 데서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월급으로 받은 돈 대부분을 저축하는 데만 썼죠. 식당에서 6년 넘게 일한 저는 더 좋은 호텔이나 음식점으로 이직해
일하는 것보다 제 장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내와 긴 대화 끝에 저는 회사를 퇴사하고 제 장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함께 저축해온 돈과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합해 똑같이 양식당을 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저축해온 돈과 퇴직금을 합해도 유명 프랜차이즈 간판을 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해서라도 장사를 해야 한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였죠. 양식당 주방 경력도 있고 하니 결국 저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포기하고 제 가게, 제 장사를 하기로 굳게 마음 먹었습니다. 자기야, 그래도 대출 좀 더 받아서 프랜차이즈 식당 여는 게 낫지 않겠어? 당신 요리 잘하는 거야.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만 그래도 요즘 같은 때는 가게 브랜드가 중요하잖아. 그치. 가게 프랜차이즈 간판 중요하지. 하지만 돈 벌기도 수월할 테고. 근데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가게 열어야 되나 싶다. 연다고 해도 프랜차이즈 로열티 줘, 재료값 줘, 이것저것 복잡한 이벤트 조리법. 그럴 바에 컨셉 잘 정해서 맛있게 음식 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또 당신 말처럼 음식 맛있게 하는 거 자신 있고. 가게를 열고 한 4개월 식당 장사가 참 잘 됐습니다. 사람들 말처럼 대박 났다 말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성업이라고 표현할 정도는 됐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당을 처음 오픈했을 때 저는 음식만 맛있게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될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 맛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음식 맛에 맞는 서비스가 필요했던 겁니다. 먹는 음식을 파는 식당이니 음식 맛은 기본이고 식당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요식업이었던 거죠. 개업하고 한참 바쁠 때는 개업 후광 효과라고 몰려들다시피 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밥을 먹고 가게를 나섰기 때문에 잘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 지나고 보니 여러 군데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예요? 테이블 정리가 덜 됐으니까 이것 좀 닦아달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손님, 보시다시피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그런 건 좀 적당히 손님이 좀 닦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손님이 식사하고 간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부터 시작해서 느닷없이 제 수 틀린다고 손님에게 성깔 부리는 아르바이트생까지. 어느 순간 제 주 업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을 고르고 또 고르는 게 돼버렸습니다. 인터넷에 불친절하고 청결하지 못하다는 리뷰가 달리기 시작하니까 가게 이미지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은 아르바이트생 잘 뽑았다 생각할 쯤 되니 가게 찾는 손님들 발걸음이 뜸해졌고 급기야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그 이후 가게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배달해서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렇게 가게가 휘청거릴 때 저는 양식당 운영하고 있다는 알량한 자존심 같은 건 버리고 배달 장사라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턱에 팔 괴고 앉아 무턱대고 가게 오는 손님만 기다렸을 뿐 배달 장사 같은 건 하지 않기로 결심했었죠. 고급스러운 양식당 이미지는 제외하더라도 보통 양식점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게 제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인터넷 리뷰 봤어? 이제 어쩔 건데? 내가 말했지? 배달기사 구해서 당장 배달이라도 시작하라고. 음식 맛있으니까 배달 시작하면 인터넷 가게 리뷰고 사람들 입소문이고 회복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도대체 어쩔 작정을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건데? 어? 정말. 좀 기다려봐. 닭달 좀 그만하라고. 나도 할 만큼 하고 있다니까? 할 만큼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는 게 고작 빈 식당, 빈 테이블에 앉아서 TV 보면서 손님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야, 박경수. 너 그 알량한 사장님 메인 주방장 명찰 못 대면 너 거기서 끝이야. 알아들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 모기에 머리가 달렸으면 달린 머리를 생각 좀 하면서 살라고, 제발. 이빨은 말도 하루 이틀이지. 저는 계속해서 쏟아지는 아내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의 사소한 말다툼은 갈수록 큰 싸움이 됐고 급기야 집에서 각방 쓸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만 고수하다가 결국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뒤 마음 잡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던 저는 결국 아내의 이혼 소송으로 아내와 이혼하게 됐습니다. 유미가 3살 되던 해였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저는 유미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겨줘야 했고 거기에 더해 유미 양육비까지 대게 됐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제 수중에 남아있던 돈은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이었는데 그마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으로 적지 않은 돈을 아내에게 줘야 했습니다. 망하다시피 해 가게를 접은 저였지만 저는 다시 다른 음식점 주방에서 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업 실패가 맞았지만 그 실패를 인정해버리면 앞으로 더는 어떤 사업이든 새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는 안 될 거다. 그런 패배감에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게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작은 가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마땅히 열 수 있는 음식점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장사할 수 있는 데가 있다면 새로 개업할 때마다 망하는 목 좋지 않은 자리, 손님들이 매장 안에서 식사할 수 없고 음식을 포장해 가야 하는 가게, 또 배달만 해야 하는 가게가 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달 정도 서울 이곳저곳을 돌며 제가 장사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고 마침내 금천구에는 한 초등학교 앞에 겨우 작은 분식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 열 당시 제 지인들은 초등학교 앞에 분식집 여는 것을 만류했었습니다. 곧 재개발될 지역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땅 주인이 아닌 이상 월세로 장사하는 거니 나중에 보상금 몇 푼 못 받는 거 아무리 장사 잘 돼봐야 그 작은 가게에서 얻는 수입 본전도 안 될 거라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중 가까이 지내던 친구 하나는 대놓고 노골적으로 제게 말했죠. 야, 너 사업 말아먹은 지가 얼마나 됐냐? 미쳤어? 뇌에 우동사리만 들었나? 이 미련한 자식 신문 좀 보고 살아라. 재개발 지역에서 무슨 일왕천금 얻겠다고 그 조망만한 분식집을 낸다는 건지. 아휴, 제발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 좀 하면서 살자, 경수야. 하지만 제가 장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재개발 이야기는 소문으로만 무성했지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거나 주민들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작은 가게지만 몇 년 고생해서 맛집 한번 잘 만들어보자는 포부로 분식집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장사하시던 분은 떡볶이나 튀김, 어묵 같은 걸 만드는데 별 신경을 쓰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떡볶이 양념은 되는 대로 고추장에 고춧가루 덤이 쏟아붓고 설탕이나 가득 쳐 파는 정도였죠. 튀김, 어묵, 순대는 아예 근처 시장에 있는 대형 튀김 가게에서 떼다 팔았고요. 장사가 잘 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분식집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튀김, 기름 만지는 장사처럼 손 많이 가는 장사가 분식점 장사입니다. 새로 사람을 쓸 인건비가 없었던 저는 그 대신 새벽같이 가게에 나가 전날 쓴 오래된 기름 튀김기에서 뽑아내고 그날 장사할 양념, 재료를 손수 만들고 손질해서 준비했습니다. 원래 다른 사람들이 쓰던 레시피라서 제 레시피라고 말하기에는 좀 모한 면이 있지만 엽기 떡볶이처럼 매운 떡볶이에 제 비법장을 써 달달함을 더했고 오징어 튀김, 김말이, 야채튀김 앞에 대왕자를 붙여 대왕튀김을 튀겨 손님들 앞에 내놨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 정도 고생했을까요?
아저씨네 떡볶이 대빵 맛있어요. 매운데 달고, 단데 또 맵고. 우리 동네에서 아저씨 떡볶이가 제일로 맛있어요. 진짜 최고. 근데 컵볶이 100원만 깎아주면 안 돼요? 손님이 뜸했던 가게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동네 사람들 역시 하나둘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몇 달 더 있으니까 제 가게 매니아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하루도 걸음 없이 찾아와 떡볶이를 사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죠. 또 단골 학생 손님은 계속해서 늘어났고요. 하지만 가게 수입이 크게 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자본금으로 시작한 장사였던 만큼 돈이 벌려도 가게 확장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이 늘었다고 해도 단가가 높지 않은 분식 장사 탓에 더 큰 매출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식 장사 매출이 대개 재료비 5, 수입 5 정도로 떨어지다 보니 말대로 남는 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있었다면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밀리지 않고 가까스로 아내에게 유미 양육비를 보탤 수 있는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분식집 유지하면서 근근히 저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 정도 역시 벌렸고요. 그쯤 저는 초등학교 6교 아래에서 난전을 펴고 야채나 과일을 파는 할머니를 처음 만나게 됐습니다. 여름이 막 지난 9월에 장사를 시작하고 완전히 가게 자리를 잡고 보니 2월이더라고요. 하루하루 가게에서 바쁘게 시간을 보낸 탓에 처음에는 학교 앞 육교 아래서 할머니가 난전을 펴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걸 떼다 파는 것도 모르고 지냈습니다. 2월 말이었을 겁니다. 가게 정리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그때 처음 캄캄한 육교 아래서 장사하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던 그날, 저는 다음날 당장 가게에 쓸 당근이 없어 할머니에게 당근을 사기로 했죠. 5개씩 포개 전인 당근이 2바구니였는데 기왕 사는 거 할머니한테서 당근 2바구니 모두 샀습니다. 아이고, 참 고맙네. 이거 팔아야 내가 집에 가는데. 고마워요, 고마워. 할머니의 다감한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 싱크대에서 당근 상태를 확인해 보니 당근 모두가 엉망이었죠. 10개 중 7개가 3분의 2를 도려내고 나서야 겨우 재료로 쓸 수 있을 정도였고 나머지 3개는 말할 것도 없이 무르고 상해서 버려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당근을 산 날 이후 저는 계속 난전 할머니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한테 상태 안 좋은 당근을 팔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날은 날대로 하루가 다르게 더 추워지고 있었고 저한테 그런 안 좋은 물건 떼다 팔던 할머니가 안 좋은 물건 때문에 제대로 장사 못하실 생각하니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럭저럭 바깥 추위가 견딜 만한 날에는 떡볶이랑 튀김, 순대, 어묵 국물 같은 걸 포장해 조금이라도 드셔보라고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고 날이 너무 추운 날에는 파란 천으로 난전해 있는 야채와 과일 모두를 덮어두고 직접 가게로 모셔서 라면이나 우동도 몇 번 끓여드리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지만 다행히 거동하시는데 큰 불편 같은 건 없어 보였습니다. 활력 있다 말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처진다 말할 정도도 아니셨죠. 이걸 어떡하나. 이렇게 따뜻하게 한 그릇 비우고 가는데 내가 줄 게 있어야지. 그렇다고 내가 좋은 야채 파는 것도 아니고 자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네. 아니에요, 할머니. 밖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제가 더 맛있는 거 못 해드려 죄송하죠. 그렇게 추운 2월이 지나고 3월이 됐습니다. 3월이 됐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그 봄 같은 봄이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건 기온이라도 조금 올랐다는 것 정도였죠. 다음날 재료 준비 때문에 가게 마치고 근처 시장에 나간 날이었습니다. 야채, 채소, 양념, 해물, 고기 여러 식재료를 들여온 날이었어요. 차가 없던 저는 시장에서 산 식재료가 하도 많아
겨우겨우 버스에 올라 사람들 눈치 보며 가게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힘이 붙일 대로 붙여 할머니가 장사하셨는지조차 생각지 못하고 있었어요. 가게의 재료를 모두 옮겨 정리하고 보니 밤 11시 20분 정도 됐더라고요. 가게에서 나온 저는 문득 난전 할머니가 생각났고 집에 가는 길이기도 해서 할머니가 장사하시고 댁에 잘 들어가셨는지 난전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난전은 이미 다 정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난전에서 100발자국이나 떨어져 있는 버스 정류장이었을까?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팔다 남은 야채 과일 더미를 무릎 위에 지고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 50분 됐더라고요. 이제 버스도 모두 끊길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버스 끊기신 거예요? 안내판 보니까 안 끊긴 버스가 아직 더 많은데, 할머니 댁에 가시는 버스만 딱 끊긴 거예요? 아니. 그럼요?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좀 늦게 나왔어. 자리 펴고 청양고추랑 버섯 오이 몇 개 팔아서 6,000원 벌었거든. 근데 그게 참, 원래 나는 저녁을 안 먹는데 오늘따라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있어야지. 잠깐 난전 놓고 저기 김밥집 가서 국수 한 그릇에 김밥 한 줄 먹는다는 게. 그러고도 물건을 못 파신 거예요? 응. 아침 일찍 열어야 하는 가게가 걱정됐지만 저는 할머니를 댁으로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택시기사님께 카드로 먼저 요금부터 결제하고 할머니만 댁으로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이고 지고 집에 가시기에 짐이 워낙 많고 무거워 보여 저는 하는 수 없이 할머니를 직접 댁에 모셔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댁은 봉천동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참 걸어 올라가야 하는 언덕에 말이죠. 할머니 댁과 좀 멀리 떨어진 데는 모두 개발돼 높은 고층 아파트나 빌딩이 올라가 있었지만 할머니 집은 다닥다닥 붙어 낙후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에 있었습니다. 더 놀랐던 건 할머니 짐을 댁 안까지 옮기는데 할머니 아들로 보이는 분이 불쑥 나와 제게 말을 걸었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할머니께서 하도 봉지커피라도 한 잔 따뜻하게 들고 가라시기에 거실에 앉아 커피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아저씨 누구야? 아저씨, 엄마, 아저씨 누구야? 저는 곧장 할머니의 아들이 지적 장애인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아들은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보였습니다. 지능이 한 8살? 10살 정도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오랜 생각 끝에 할머니를 가게로 모셔 할머니를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할머니 사정이 여러모로 좋지 않으시다. 저랑 구청 주민센터만 며칠 몇 번 오가면 할머니도 아드님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좋은 혜택 많이 받으실 수 있다. 그렇게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장사 못하는 걸 걱정하셨지만 결국 저랑 구청 주민센터에 함께 며칠 다니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 돼 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었고 할머니가 장사로 집을 비우시는 동안 아들 목욕과 식사 도움, 청소, 세탁, 취사 같은 걸 해줄 정부 활동 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할머니와 함께 마지막으로 구청에 방문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저 제출할 서류를 한부때 구청으로 나서려는데 구청 복지 공무원이 뜻밖의 이야기를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첫째 아들이 상속한 부동산 재산이 있다 말해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핸드폰을 열어 이것저것 알아보니 그 땅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는 땅이었지만 현재는 경기도 인근 신도시 설립 계획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땅이어서 20년 전과 달리 그 값이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상태였습니다.
매각을 하시든 빌딩을 올리시든 사장님이랑 할머니 선택이시지만 시세 높은 땅이라고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좀 더 알아보세요. 하도 정부 정책에 엎치락 뒤치락 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할머니께 자세한 땅 사정을 들어보니 그 땅도 할머니도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할머니 남편분께서 20년 전에 간암투병 중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헐값의 땅이었지만 부모님 묻혀 계신 선산이랑 그나마 작물 몇 종 재배할 만한 작은 땅을 첫째 아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셨다고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첫째 아들에게 땅을 물려주셨던 때가 첫째 아들이 딱 20살 되던 해였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땅이 당장 헐값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상속받은 그대로 방치하듯 두었다고요. 시간이 몇 년 더 지났지만 첫째 아들은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나 가치를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땅을 놀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을 거고요. 더 큰 문제는 첫째 아들이 25살 때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갖고 있던 상속 재산은 자연스럽게 다시 할머니에게 되돌아갔지만 남편과 첫째 아들을 잃고 시리에 빠져 황망하게 지내는 동안 할머니는 구청으로부터 온 상속 재산 등기 한 통을 제대로 열어보지도 않고 폐기해 버리셨답니다. 할머니는 그게 지금이야 기억이 나신다면서 울상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그렇게 상속된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둘째 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정부지를 솟은 할머니 땅을 상속세, 취득세 등등 여러 세금을 내고 할머니께서 다른 사람에게 땅을 매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러고 남은 큰 재산은 당연히 할머니가 모두 갖게 됐고요.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서류 작성하고 세금 내는 것 빼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됐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할머니께서 둘째 아들과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뿐이었죠. 할머니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할머니는 육교 아래서 더 난전을 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를 뵐 수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힘들고 고되기만 했을 시간 모두 다 헐헐 흘려보냈으니 당신 재산으로 이제 두 발 쭉 뻗고 둘째 아들과 편히 잘 쉬시게만을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다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그래도 할머니랑 얼굴 맞대고 함께 밥도 몇 번 먹고 한 생각하니 가끔 할머니 뒷모습이 그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쯤 초등학교 앞 재개발이 확정됐습니다. 재개발 관계자는 1년 내에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 같았습니다. 그 말이 몸에 확 와닿더라고요. 1년 더 장사해봤자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1년 동안의 가게 운영비, 생계비 몇 푼 정도. 이것저것의 보상금액 소문이 떠돌았지만 당연히 가게 주인이 아니라 월세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재개발 관계자는 그나마 가게 권리금으로 얼마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말해줬습니다. 그 금액은 말할 것도 없이 제가 생각하는 분식점 가치보다 터무니없는 것이었고요.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져 한 달, 발만 동동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난전 할머니가 제 가게에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큰 재산을 갖게 된 다음 아들이랑 한 며칠 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먹으러 다니셨다고요. 그러고 돌아오자마자 시장에 새를 얻어 첨가물 가게를 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돈도 그렇게 많으신데 웬 장사요? 나이도 있으신데 이제 편히 좀 쉬셔야죠. 아유, 돈? 으이구, 이 사람아. 그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보다시피 나는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 돈 무정까지 가져갈 건가? 그 돈 다 저 혼자 살아야 될 내 아들 돈이야. 말씀을 마친 할머니는 제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당신을 도와달라고 말씀하셨죠.
시장에 목 좋은 가게를 냈어. 장사 그거 뭐 없더라고. 좋은 데 가서 좋은 작물 떼와 팔면 그게 다인 게 총검을 장사더라고. 근데 장사가 잘 되니까 내 손으로는 도저히 일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나이도 나이고 몸도 몸이라 더 어떻게 손을 써보려고 해도 그게 돼야지. 아는 노인네 하나 데려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도 일손이 많이 딸려. 자네가 좀 와서 일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야. 자네 사정 내 다 알아. 이 분식점 지금 정리 안 하면 앞으로 더 골치만 아파질 거야. 분식집을 정리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식집을 정리하고 곧장 할머니 가게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머니 가게가 제 가게려니 생각하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나 서비스 강의 책 같은 걸 보면서 장사 잘하는 방법, 사람에게 좋은 인상 남기는 방법 같은 걸 배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제 노력을 사람들이 알아줬던 걸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은 계속해서 늘고 거래처 역시 늘어갔습니다. 장사가 잘 된 나머지 지지부진하던 역 건어물 가게를 매입해 그 가게를 헐고 그 자리에 저희 야채 가게를 확장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그렇게 할머니 친구분, 저까지 모두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던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3년도 할머니와 함께 장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가 휴일인 일요일이었는데 가게 냉장고 정리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잠깐 가게를 열어야 했던 날이었죠. 냉장고를 모두 정리하고 나온 저와 할머니는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밥 먹으면서 제게 꼭 해줄 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와 제가 주문한 팥죽이 나왔고 막 숟갈을 들려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자네. 자, 받아. 이 통장 자네 거야. 이 돈 자네가 나중에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이 아니라 자네 몫으로 자네가 마땅히 받아야 될 돈이야. 그러니까 이 돈 받고 잘 생각해서 야채 가게 하나 더 열든 전에 하던 분식집을 새로 열든 해봐. 마침 재개발 끝난 그 초등학교 앞에 얼마 안 있으면 가게 임대 시작한다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고. 잘 될 거야. 그렇고 말고 자네가 몇 번 가져다 준 그 떡볶이, 튀김, 순대, 라면, 우동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맛 못 잊어. 내가 어떻게 그 맛을 잊겠나. 나한테 쏟은 그 지극정성 이제 사람들한테 쏟아봐. 필경 사람들 모두 환대해 줄 거야. 아니, 그래도 할머니, 저 3년 전에 분식집 정리하고 할머니 가게에서 일하면서 모은 돈 꽤 돼요. 제가 할머니 가게 아니었다면 어디 가서 이렇게 돈 모았겠어요? 몇 년 더 할머니랑 일하고 천천히 제 장사 알아보면 돼요. 거참 답답한 소리. 사람한테는 다 때라는 게 있는 거야. 자네도 잘 알잖아. 우리 집 양반, 첫째 아들. 다 때가 좋지 않았어. 할 수 있을 때 해. 이 할미 말 들어서 손해볼 거 하나 없네. 그리고 무엇보다 자네는 된 사람이고 또 난 사람이야. 충분해. 이 할미 말 믿고 어디 가서든 뭐든 다시 한번 시작해봐. 저는 더 할머니 말씀에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다시 분식점 장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때가 돼 재개발된 초등학교 앞에 다시 분식집을 열었죠. 저는 장사 시작 전에 매운 떡볶이를 달달하게 만드는 방법, 길쭉한 가래떡을 그대로 써서 만든 떡볶이, 대왕튀김 바삭하게 튀기기, 가게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꼬마김밥 8종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가게 떡볶이가 맛있다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재개발된 지역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 가게 리뷰는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쓴맛을 봤던 서비스 문제도 나이대가 있는 여사님 3분을 고용해 잘 헤쳐나갔고요. 분식집이 잘 자리 잡은 요즘은 잠깐 여사님께 가게일 맡겨두고 종종 아내랑 유미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제가 힘들 때 제 곁을 떠난 간사한 여자, 나쁜 여자라 제 아내를 비난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는 그렇게 생각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려울 때 더 도와줄 수 없고 어려운 시간을 함께하면 할수록 서로 더 고통스러워져서 결국 안 좋은 결말로 저희 관계가 끝나버릴 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쩔 수 없는 이혼, 그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밖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힘겹게 혼자 유미를 돌보는 한이 있더라도 저랑 아내, 유미에게 더 안 좋은 기억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게 제 아내라 생각해 온 거죠. 그렇다고 아직 서로의 마음에 남은 앙금이 스르르 모두 풀려버린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시간이 잘 지나가고 나면 아내와 유미랑 다시 함께 사는 걸 마음속 몰래 생각하고 있답니다. 제가 할머니 가게에서 나온 뒤로 할머니는 저보다 더 쌩쌩하고 날쌘 젊은 여자 직원을 얻어 여전히 잘 장사하고 계십니다. 할머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용기가 생겼던 걸까요? 할머니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둘째 아들을 가게로 데리고 나와 함께 장사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마음씨 좋은 시장 사람들이랑 손님들은 그 아들 참 용하다고 일도 참 잘한다며 칭찬이 자자하답니다. 저희 가게 마스코트 꼬마 김밥 8종처럼 둘째 아들은 이제 야채 가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마스코트가 됐다고요. 사연을 모두 적어보니 문득 보은이라는 낱말의 한자가 알고 싶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습니다. 보은 이 한자는 갚을 보자에 은혜의 은자를 써서 은혜를 갚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갚고 입은 은혜를 또다시 누군가에게 갚고 그 보은은 다시 은혜가 되고 은혜, 보은, 사람. 이만큼 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낱말이 있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 작고 사소한 만남으로 시작된 저와 할머니의 인연. 크게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없는 제 삶이었지만 할머니께 받은 깊고 깊은 은혜, 그 은혜를 여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살고 싶다 생각하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함께하고 계신 친구, 연인, 가족분들과 더없이 평화로운 나날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